반갑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이렇게 나에게도 이야기를 꺼내 놓을 게 있었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 때 저보다 8살 많은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자동차 부품 수출 회사를 경영하던 분이었고, 저는 그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어요. 남편은 이전에 한 번 결혼을 했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혼을 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 이후로는 여자를 멀리하고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하는 데서 불과하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런 저의 모습을 좋게 봤던 모양입니다. 가끔 출장 갔다가 귀걸이나 화장품 같은 것도 사다 주기도 했죠. 어느 날은 같이 저녁을 먹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애매한 생각이었지만 다른 직원들은 빼고 단둘이 가자는 말이었어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어쩌면 처음이라 그랬던 것일까 싶더군요. 아니면 쑥 먹이던 제가 남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것 때문이었는지 심장이 콩닥콩닥 뛰더군요. 그래서 몰라도 아무 질문이나 먼저 하기로 했죠. 그런데 사장님은 왜 저만 밥을 살펴주시는 거였을까요? 글쎄, 그냥 맛있는 걸 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어요. 엄마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남자들은 옷에 묻은 머리카락을 제거해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한다고 말이지. 어머님은 딸 시집 보내기를 싫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이 오해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연애도 잘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저희 의도는 사장님과 둘이서 밥을 먹었다고 해서 사장님을 좋아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했으니까 빨리 밥이나 먹으러 가자고요. 저도 그렇게 말했는데 사장님이 응하거나 말씀을 안 하니까 그것도 내적으로는 서운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그게 전부였어요. 연애를 왜 안 하냐거나 어떤 남자를 좋아하냐는 그런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계속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러 간 적도 있었어요. 심지어 지방 출장길에도 함께 간 적이 있는데 정말 저를 여자로 보지 않는 것 같았네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나요? 한 번도 남자로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임에도 그 사람이 나를 거들떠도 안 보면 괜히 화가 나고 삐치게 되고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하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어요. 이상했어요. 이럴 거면 나를 왜 밥을 사주고 그러느냐는 궁금증도 생겼네요. 그래서 부산으로 출장을 갔을 때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물론 일을 마치고 바닷가에서 저녁으로 회 한 접시에 소주 한 잔을 마신 후였지만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그런 얘기를 못 꺼내겠다고 해서 술을 한 잔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네요. 근데 사장님은 왜 재혼을 안 하세요? 그런 건 뭐 하러 물어요? 그냥요. 그런데 하나요. 궁금해서 그래요. 여자가 되어 떨리기도 하고 그러네요.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건가 싶어요. 사장님 눈에는 제가 안 예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도 어디 가서 사람들이 얼굴을 볼 때 소리는 안 들어도 사장님은 거들떠 주시니까 그냥 다른 남자한테 확 시집이나 갈까요? 나도 어디서 그런 담담함이 생겨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말하기 전에는 확실하게 결심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말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정신을 못 차리고 심장이 왈랑왈랑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이 가물거리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모르게 되어서 보니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그날 있었던 사건 덕분에 사장님이 저에게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이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할 때 저는 남편이 저를 좋아하면서도 어려워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은 씨는 나이도 어리고 앞으로의 미래가 밝은 사람인데 제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자신하지 못하게끔 하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라서 부담스럽게 느꼈어요. 맛있는 것도 사줄 수 있고 싶고, 그렇지만 제 마음을 모두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랬어요. 정은이가 먼저 좋아한다고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그런 남편의 신중함과 조용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일할 때도 그런 모습은 어김없이 드러났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도 매우 좋았고, 회사를 물려받을 만큼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은 제가 남편을 선택하는 조건 중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았다. 다만
그런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인지 몹시 구김살이 없고 늘 긍정적인 태도와 누구나 인정할 만한 고품격 인성만을 가지고 싶고 부러웠던 점이 있었다. 시댁은 제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부자였다.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아버님이 사업 수행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셨다.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 남편을 비롯한 두 형들에게도 각각 회사를 물려주셨고 시어머님 역시 상속받은 재산이 상당히 많으셨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가서부터 대학 같은 집에 어마어마한 기세에 눌린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집일에 방 2칸짜리 월세에서 살 때까지도 다 큰 남동생이랑 같은 방을 써야만 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에는 방이 얼마나 많은지 식구들 한 사람이 방 하나씩 차지하고 들어가도 남을 만큼이 대해사실에 놀랐죠. 그리고 무엇보다 두 형님들의 아우라가 정말 어마무시했어요. 저를 앞에 두고도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돌직구로 하더군요. 큰 형님이 먼저 물 고르셨어요. 어머님, 제가 이 집 큰 며느리로서 이미 서방님한테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없네요.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어머니, 이런 얘기가 집안에서 말이 되나요? 고조에 우리 집안의 회사 경리 출신이라니 이 집이랑은 처음부터 잘 맞지 않았죠. 어머님, 맞죠? 두 형님의 이야기에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했고 그런 말들을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 우리 결혼 생활에 왜 형수님이 이렇게 참견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한 번은 당했지만 두 번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머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형수님들은 이만 돌아가 주세요. 이렇게 대처했습니다. 시어머님은 특히 막내 아들을 남편 쪽으로 정말 아꼈고 사랑했었어요. 그래도 한 번 실패한 결혼 경험이 있는데요. 늘 안타깝고 속상해하셨던 있어서 이번에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까지도 반대할 수 없으니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눈치를 보지 않으려고 어머님도 저에게 마뜩하지 않아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남편이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 모두들 꼼짝도 못했더군요. 결혼에 필요한 모든 준비도 남편이 다 해주었어요. 예단이나 혼수, 어머님과 두 형님들 비위에 맞추려면 웬만한 거는 성도 못 찾을 테니 자기가 다 알아서 했다고 했죠. 나한테 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는 충분히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부담 느끼거나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남편의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고마웠습니다. 제 심적, 물적 부담을 다 덜어주셔서요. 그래서 어머니나 형님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시든 남편을 봐서라도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어디서 사람을 사람다운 대우해야 할지 잘하든가 말든가 하죠. 차라리 시어머님은 별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으로만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차례를 지낼 때나 맞출 때나 막내 동서가 어차피 할 일도 없는데 장바다 제사상을 좀 다 준비해 놓자. 작은 형님과 함께 잘 해보겠어요. 큰 형님, 어머니야. 난 왜 거기서 끼어 있지? 나더러 전부치고 나를 못 치라고? 나 설연휴 때 가슴 수술할 거야. 못 움직여서 그런 줄 알고 동서가 알아서 해줄 거야. 이렇게 형님들은 명절이 됐으니. 시댁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나를 무슨 종부리처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꼼짝없이 시어머님이랑 둘이 음식해야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웬걸요? 시어머님은 두 형님이 못 오신다고 얘기를 듣더니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전에 김치찌개라면 보니까 그거 아주 못 먹겠던데 무슨 제사 음식을 한다고 설치기를 해? 그래도 어머님이 잘 가르쳐 주시는 대로만 하면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가르치긴 뭘 가르쳐? 그 정도는 친정에서 배워왔어야 하는 거 아니니? 됐다. 저리 치워라, 어머님. 그럼 제사. 음식은 제 여보세요 여사가 갑자기 전화해와서 미안해요. 우리 집에 사정이 좀 있어서 말이야. 와서 음식하는 거 좀 도와줄 수 있지 그래요? 이따 저녁에 보자고 장 좀 다 봐서 와 내 수고비 넉넉히 쳐줄게요. 시댁에는 원래 오랫동안 상주하여 집안일을 돌봐주던 여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집에는 시어머니만 계시고 가끔씩 와서 청소나 큰 일들만 도와주셨죠.
그런데 형님들이 못 오신다고 하니 저를 믿을 수 없다며 여사님을 부르신 거였어요. 두 분이서 분주하게 음식을 하시는 동안 저는 옆에서 어쩔 줄도 모르고 안절부절했네요. 어머님, 저도 무언가 도와드릴게요. 이거 제가 씻을까요? 너, 개 딱지 씻어본 적이나 있나요? 아, 그런 건 칫솔로 벅벅 닦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지고 뭐에 쓸지 모르겠어요. 하인이라도 해줘야 할 일인데 왜 또 그래요? 뭐라도 하려고 그런데 애만 쓰면 손이나 안 가나 봐요. 내게 팔로 보여주시면 분명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회를 좀 주지 않으시는 시어머니가 너무 야속하십니다. 또 보여주기만 하고 안 나타나는 형님들도 조금 얄미웠죠. 아무리 뭘 몰랐던 순진한 며느리라도 손발 오글거렸어요. 재산만 노리시는 건 안 좋게 보였습니다. 하이에나들 같았거든요. 형님들은 어머님 보는 앞에서만 잘하는 척했어요. 큰 형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은 힘든 일 하나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요. 어머님 건물 관리하는 일도 힘드시면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그럼 작은 형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어머님, 저 이번에 애들 아빠 파리 철장 갈 때 같이 가기로 했는데 뭐 사다 드릴까요? 립스틱 신상 나온 거 있던데 그거 다 들려요. 어머님한테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러면서 서로 경쟁하듯 알랑방구만 꼈어요. 사실 저나 남편은 어머님 재산은 눈꽃만큼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남편은 아예 저한테 못을 박았어요. 나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일만으로도 충분하니까 혹여라도 나중에 들이랑 유산이나 상속 문제 같은 것으로 말이 나오면 절대 그걸로 다투지 않을 생각이에요. 당신도 처음부터 관심 끊어주면 고맙겠어요. 저야 뭐 지금 남편이 버는 돈만으로 이전보다 훨씬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데 아쉬울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은 제가 재산 분할에 방해가 될 거라 생각했는지 가끔 저를 단돌이 하려고 했어요. 막내 동서가 큰 며느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요즘 형제들끼리 재산 분배는 다 똑같이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우리 집안은 장남 우선인 걸 알지? 형님 막내 동서, 어머님 재산에 관심 끊으라고요.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해했지만 저는 좀 서운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업체는 제일 작았잖아요. 그걸 생각 안 해주시면 속상해요. 정말 형님들이 그래도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좋죠. 저는 그냥 아이들 아빠가 하는 대로 따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네요. 하지만 형님들은 심지어 그런 제 반응도 못 믿어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들이 너무 당연해 보이나 봐요. 맞아요, 형님. 나는 착한 척하는 것들이 꼴배기 싫어요. 그것은 가식적이지 뭐예요. 형님들이 그러시거나 말씀 안 하면 제가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대꾸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는 형님이 계셔서 결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형님들과 어머님께서는 제게 폭풍처럼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저는 그냥 폭풍의 눈처럼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님이 큰일이 생겼어요.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거든요. 다행히 집에 계시던 여사님이 일찍 발견해서 더 큰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집안은 엉망이었어요. 정신은 건강하시지만 이동이 조금 불편하게 되어서 더 이상 혼자 오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머님의 상황을 의논했는데 서로 어떻게든 미루려고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이더군요. 평소에도 좀 뻔뻔한 작은 아주버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셨다. 고3이라 애엄마가 애 뒷바라지하기도 바빠서 형수님이 모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머, 서방님 지금 뭐 미리 발 빼시는 거예요? 발 빼다니 형님 하영이고 3대 형님은 1년 내내 집안 행사에 한 번도 안 오셨던 거 벌써 잊으셨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당연히 장남이 모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듣고만 있던 큰 아주버님이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법전에 써있기라도 하단 거예요. 재수씨, 무슨 여기서 법 얘기까지 나와 형 그냥 모시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해.
누가 모시기 싫다고 했어? 사정이 안 돼요. 그게 그거예요. 아주님, 저희 뭐 바보인가요? 두 형제가 다툴 때 본보기가 된 못된 남편이 뛰어들었어요. 형님들, 그만 다투시고 형님들만 허락하시면 제가 모실게요. 진짜예요. 막내 서방님 괜찮으실 거예요. 형님들 다 사정이 있으시고, 우리야 뭐, 이 사람들은 어차피 집에만 있으니까요. 재수 씨랑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은근슬쩍 제 눈치를 보는 두 아주님과 형님들을 보면서 남편의 말에 동의합니다. 괜찮아요. 저희가 모실게요.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했어요. 평소에 형님들이 하는 거요. 보면 뻔한데요. 그래서 남편을 설득해서 미리 그러자고 한 거였어요. 남편은 쟤를 걱정했지만 사실 저는 무뚝뚝한 시어머님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님이 워낙 깔끔한 성격이셔서 뛰어난 간병인을 써도 불편해하실 것 같았기 때문에 차라리 제가 돌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에는 살던 집을 세주고 시골 집에 들어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어머님 모시는 건 제인데도 형제들은 자기들 세상에 온 것처럼 굴더니 정신이 말지 못한 불로 착각하는 것 같았네요. 예전엔 뻔하게 드나들던 시댁에도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 잘 오지도 않았죠. 저는 진짜 어머님 드시는 와중에 요리하는 것도 어려워하는 등 다양한 난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모든 것부터 세탁부터 침대까지 모두 돌봐준 것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늘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형님들만 오시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나 또한 인간이니 좀 답하기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형님들은 아주 가끔만 집에 오셨는데도 그럴 때마다 꼭 머리 문제를 한 번씩 저에게 물으셨어요. 동서,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마음 편할 게 아니라고요. 형님이 동서가 재산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온 동네가 그걸 다 알아요. 옆에서 듣고 있던 시어머님도 그런 상황에서 두 형님 편을 들어주셨어요. 당신들한테 줄 것도 부족한데 왜 좀 살지 못하면 이걸 가져라고 하신 건 어머님 말씀이었죠. 어머님이 결혼할 때 가져오신 아주 큰 화분은 어떤 하초도 심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또한 내 집에 와서 살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에 손대는 것을 강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단지 그 화분을 관리하라고 매일 3번씩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실 나는 집안일을 좋아하는 성격이어서 어머니와 함께 살 시 집안 곳곳을 직접 손질하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몹시 싫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따로 기사를 고용하고 나는 식사 준비만 관리하고 있는데 간신히 시간을 내어 화분을 닦았습니다. 집에서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 바로 그 화분이 있을 거요. 나중에는 화분의 말도 걸 지경이었죠. 그러던 중 몇 년 후 시어머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병이 있으신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가셨어요. 어머님도 이런 일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을 텐데 이원장 하나 남겨놓으신 게 없었어요. 그래서 유산분배 운영으로 명제가 다시 모이게 되었네요. 큰 아버님이 먼저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이런 문제로 법정 싸움까지 가거나 분란이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큰 아버님의 이야기에 작은 아버님은 자신의 몫을 챙기고 싶었나 한마디 거들었다. 근데 형아, 나는 좀 더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사실 시가총액 관점에서는 막내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형제들, 저는 욕심이 없습니다. 형들이 하는 대로 할 것이고 남편이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도장을 찍어버리고 싶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두 형님이 차를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방에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님, 좀 들었다고 하는데 뭐 조그만 한 소원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해야 할 일을 해낸 것이겠죠? 안 그런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맹세코 욕심 따위는 없었지만 형님들께서 그렇게 나오시니 그것도 창피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떠난 다음에 제가 한 번만 외칠게요. 그래도 우리가 어머님을 몇 년 동안 뒀습니다. 당신 형님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 좋습니다. 일인데 저희가 아무 말도 없이 했으면
그에 대한 고마움 정도는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 예의는 큰 형님들이 발끈하지 이거 봐, 이거 봐. 그동안 다 가시였네. 어쩜 사람이 그래. 그동안 빈말한 거야. 그런 사람이야. 동서, 큰형님 그럽시다 까짓것 성의 표시는 해야죠. 저거 어때, 동서? 동서가 애지중지 매일매일 닦아서 빛낸 화분. 저거 가져가면 되겠네. 좋다, 좋아, 동서, 좋은 생각이다. 저거 어머님 시집 볼 때 가지고 오셨다는 유물 아니야. 유물 좋아요. 저 화분은 제 것입니다. 형님들 눈독 들이지 마세요. 안심이 됐는지 두 형님들은 쓰레기 가져다 뭘 할 거냐며 대고 저를 호령합니다. 비웃는 걸 보면서 남들이 보기에 그 쓰레기는 당장 버려도 될 것 같았지만 하나는 제가 죽을 날까지 챙겨 보살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머니를 생각해서든 내가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대로 두지 않을 테니 형님들이 다 버릴 것임을 분명히 했으니 유산과 상속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었습니다. 정리할 것도 없다고요. 두 형님들은 서로 머리를 맞댔다든가 몸싸움을 하든 알아서 나눠 가지라고 했으니까요. 모르겠지만 진짜로 대해식이 신나게 싸웠을 겁니다. 제 알바 아니지만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화분을 집안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고 어머님이 하신 것처럼 매일 닦아주었습니다. 화분이 어머니 있는 듯 말도 걸어주며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참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웃는 건가요? 당신이 하는 모습이 조금 어린 것 같아요. 화분이 아무 말 없이 있으면 춥지 않아요. 얼굴 씻고 싶은데 말이 없네 그러면 우습지 않냐? 아이들은 다 나가서 당신도 여전히 바쁘고 집안에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는데 나한테는 이 화분이 애완동물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예쁘다고 아꼈습니다. 친정에서 가져온 유일한 물건이라 아마 그런 게 아닐까요? 나중에 우리 며느리가 생기면 이 화분도 상속해줘야겠어요. 아, 누가 좋다고 받겠어요? 당신이나 제대로 키워봐야죠. 혹시 알러지가 있어서 올빼미가 나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당신도 참 웃겨요. 항상 웃게 해주셨던 저희 이모님. 나의 남편은 마지막에 내 마음을 조금 썩였습니다. 인생 끝까지 함께 하자더니 그 약속을 어겼고 사고로 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 빈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뒤에도 마음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지내다가 큰 집이 너무 텅텅 비어서 아이들과 상의한 끝에 그 집을 팔기로 하고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 화분 때문에 이사 중개인과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몰라요. 아닌데 이 쓰레기를 왜 들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무겁기만 하고 이 쓰레기가 아니라니까 그런가요? 그냥 옮겨주세요. 참 이상한 아주머니네요. 그럼 안에 흙이라도 좀 버리고 갑시다. 이거 둘이 들어야 돼요. 아휴, 그럼 나도요. 내가 짊어지고 가라니까. 에이, 그냥 버리시죠. 여기 카트에나 좀 실어줘요. 내가 끌고 갈 테니까. 그렇게 카트에 화분을 얹어 제 힘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이사를 마치고 짐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화분을 집 안으로 혼자 옮기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분이 바닥에 나뒹굴며 깨지고 말았네요. 너무 속상했어요. 어머님이 남기신 유일한 물건인데 그거 하나 간수 못하고 깨뜨리다니. 나중에 어머님 별낯이 없단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잘 지키겠다고 약속해 놓고요. 지키지 못한 나 때문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남편도 겹쳐서 눈물이 펑펑 흘러왔어요. 홀로 엉엉 운 채 눈물과 콧물을 닦으며 깨진 화분을 하나씩 치워버렸죠. 그때 흩어진 흙 속에서 손으로 만져진 그 흙을 털어내니 그 안에서 금송이가 나왔어요. 도대체 몇 개나 있는 건지 화분 속에 담겨있던 금괴는 자그마치 100개 이상이었어요. 그 안에는 어머님이 손수 남겨주신 편지도 들어있었죠. 형님들한테 구박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편을 대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어른으로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알지만 혹시나 내 쪽을 들면 대가를 받을지 모르겠기에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도이며 나를 원망하거나 비굴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죽을 때까지 내 마음을 모를까 싶어서 이렇게 편지를 남겨본다. 형님들이 나의 재산을 숭송하며 노리는 것을 다 알지만 하지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모든 재산을 다 발견했다는 뜻이니까 나는 반드시 화분을 내게 건네어주고 가마에 내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하겠지. 그 편지를 읽어내릴 때 눈물이 앞을 가리기 때문에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흐느끼다가 한참 후에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뿐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어머님들이 구비하신 것들을 모두 금으로 변환하여 주시리라고요. 화분 안에 차곡차곡 모아두셨던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말이죠. 이 낡은 것을 너에게 매일 닦으라고 해서 의아했지만 알겠느냐? 내가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 누구도 이 화분에 눈독 들리지 않을 사람이 없겠지만 단 한 사람 너만은 이 화분을 탐낼 것 같더라. 내가 늘 너에게 이렇거나 가지라며 귀에 못이 박도록 화분을 타령만 했으니 말야. 내 말이 맞지? 어머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실을 다 알고 계셨고 그동안 어머님이 하신 말과 행동들은 모두 저를 위해 하신 것이라는 걸 뒤늦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찌나 죄송한지. 물론 저는 어머님과 함께 지내는 동안 어머님을 미워하거나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요. 가끔 제 수고를 인지하지 않아주고 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이 좀 서운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일에 서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마음을 떠나보내려고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한 번도 어머님이 나쁜 분이라는 생각은 안 했지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머님은 따뜻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게는 더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화분이나 금괴는 저에게는 보상이 아니라 과제였어요. 나중에라도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하고 고민했네요. 사실 금괴가 아니어도 저는 남편이 남겨준 것만으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고 싶진 않았어요. 그것을 필요로 하지도. 그래서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난이 속에 꽤 많은 돈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뭐 했냐고요? 튼튼하고 고급스러운 실버타운을 만들었죠. 어머니처럼 외로우시고 아프신 노인들을 위한 곳으로 들어갈 여유가 없는 노인들도 마음 편히 올 수 있는 곳을 만들려고 일종의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실버타운 간판에는 어머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표기했죠. 그리고 제가 혼자 살던 작은 집을 팔고 거기로 들어갔어요. 시간을 내어 틈틈이 공부하며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못 가누는 노인들을 위해 목욕 등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 어머니, 내 아버지처럼 대하며요. 머리도 감겨드리면서 그렇게 봉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에게 정말 큰 유산을 남겨주신 거예요. 금괴나 큰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마음가짐을 바로 그것을 물려주신 거죠.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을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